세계 판매량 1위 전기차 브랜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BYD. 불과 몇 년 만에 테슬라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이 차를 달리는 관짝이라 부르며 절대 사지 말라고 경고해요. 2025년 현재 중국 전역에서 BYD 공식 대리점들이 하룻밤 사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10,000명이 넘었고 팔리지 않은 채 쌓인 재고는 350만 대에 달해요. 76조 원의 빚더미 위에 세워진 화려한 타이틀, 그 뒤에 숨겨진 균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350만 대의 재고와 10,000명이 넘는 피해자, 이 숫자들은 결과입니다. 균열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 첫 흔적은 중국인들이 직접 찍어 올린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BYD 공식 대리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걸 파오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야반도주예요. 밤사이 짐 싸서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의 공식 대리점이 고객 돈을 들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중국에는 포에스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이 아니에요. 차량 판매와 부품 공급, 수리 서비스, 고객 관리까지 4가지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종합 서비스 매장입니다. 규모도 크고 투자금도 상당해요. 백화점 시설을 갖춘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어느 날 갑자기 셔터를 내리고 사라져버려요. 고객들이 맡긴 계약금을 들고서 말이죠. 한 매장이 들고 튄 금액만 한국 돈으로 6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BYD 본사에 연락해도 돌아오는 건 무책임한 답변뿐이에요. 저쪽에 전화해보세요. 그쪽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찾아가면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세계 1위 기업의 고객 서비스가 이 수준이에요. 피해 사례는 구체적입니다. 한 차주는 차를 살 때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어요.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5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대리점이 사라졌어요. 남은 2년치 보험료는 공중에 뜨고 말았습니다. 돌려받을 곳이 없어요. 계약금 피해도 심각합니다. 한 소비자가 100만 원을 걸고 차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뒤 연락이 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차를 못 줄 것 같다. 돈은 2주 뒤에 돌려주겠다. 2주가 지나면 또 미루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연락이 끊깁니다. 100만 원이면 중국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에요.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BYD 차주들끼리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계한 것만 500명이 넘어요. 중국 전체로 확대하면 10,000 단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BYD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BYD는 중국 정부가 미래 산업의 간판으로 밀어주는 국책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뒤를 봐주는 기업을 개인이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중국인들이 분노하면서도 속수무책인 이유입니다. BYD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공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 능력은 5,500만 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팔리는 차는 2,700만 대 정도입니다. 절반도 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8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텅 비어서 놀거나 팔리지도 않을 차를 억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차들이 쌓이는 곳이 있어요.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걸 전기차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끝이 안 보이는 공터에 전기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요. 차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이고 햇볕에 페인트가 바래가요. 차가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동북 지역에서 산둥성까지 중국 전역에 이런 무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쌓여있는 전기차 재고가 약 350만 대로 추산돼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5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풀가동해야 만들 수 있는 물량입니다. 서울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가 약 320만 대예요.
서울의 모든 차보다 많은 양이 아무도 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요? 답은 GDP에 있어요. GDP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예요. 중국 지방 정부들은 이 GDP 성장률을 높여야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승진도 하고 예산도 더 받아요. 공장을 돌려서 뭐든 만들면 그게 GDP에 잡힙니다. 팔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기만 하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 때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때도 집이 팔리든 말든 일단 지으면 GDP가 올랐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들이 중국 전역에 세워졌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뒷받침한 건 정부 보조금이었어요. 지방 정부마다 자기 지역에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경쟁했습니다. 땅을 싸게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도로와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을 깔아줬어요. 그 결과 중국에는 전기차 브랜드가 130개가 넘게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두 곳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130개 기업이 2,700만 대 시장을 놓고 싸웁니다. 단순 계산으로 기업당 1년에 20만 대 정도밖에 못 팔아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더 많이 팔아야 해요.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BYD가 먼저 칼을 뽑았어요. 자사의 22개 준중형 모델에 최대 34% 할인을 때렸습니다. 1억 원짜리 차를 6,600만 원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리자동차가 18% 할인으로 맞받았고 체리자동차는 무려 47% 할인이에요. 거의 반값입니다. 이걸 치킨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치킨게임이란 두 대의 차가 마주보고 달리다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이에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극단적인 경쟁을 말합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YD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걸까요? 혁신적인 기술 덕분일까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비밀은 띠엔이라는 금융구조에 있습니다. 띠엔은 BYD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어음이에요. 어음이란 나중에 돈 줄게 하는 약속 문서입니다. 물건을 받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 때 대신 쓰는 거예요. 보통은 은행이 중간에서 보증을 섭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쪽에서는 은행이 보증하니까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BYD의 띠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BYD 혼자서 나를 믿어 나중에 줄게 하고 자기 장부에만 적어놓는 방식이에요. 더 큰 문제는 만기입니다. 만기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예요. 보통 기업 어음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BYD의 띠에는 8개월, 9개월, 심지어 1년짜리도 있어요. 부품을 오늘 납품했는데 대금은 1년 뒤에나 받는 겁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에요. 이렇게 쌓인 빚이 얼마나 될까요? 약 4,300억 위안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6조 원이에요.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회원이 줄어서 당장 월세 낼 돈이 없는 헬스장이 있어요. 지금 1년 회원권 끊으시면 파격 할인해드립니다 하면서 미래 수익을 당겼습니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미리 받은 거니까 앞으로 1년간 추가 수익이 없습니다. 더 버티려면 2년 회원권을 더 싸게 팔아야 해요. 이게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BYD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재고는 쌓이는데 판매량 통계는 왜 좋게 나올까요? BYD의 판매량 통계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제로 킬로미터 중고차라는 기괴한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공장에서 방금 나온 새 차예요. 주행거리 계기판에 0km가 찍혀 있습니다. 한 번도 도로를 달린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차에 이미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다는 건 누군가 이미 등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실적 부풀리기예요. 기업은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잘 나가요 하고 보여줘야 해요. 대리점은 본사가 정해준 판매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차가 안 팔립니다. 소비자가 안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꼼수를 씁니다. 자기가 자기 차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요. 번호판을 달아서 판매 완료장을 찍습니다. 장부에는 팔린 걸로 기록돼요. 둘째로 보조금 탄핵기입니다. 예전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사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줬어요. 지금은 그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성장하는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짜로 판매 실적을 만들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지원금을 타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차 가격이 4,400만 원인 차가 0km 중고차로 둔갑해서 2,400만 원에 팔립니다. 거의 반값이에요. 새 차인데 왜 이렇게 싸냐고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한 번 팔린 중고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도 안 뜯은 새 차예요. 중국 정부도 소비가 너무 죽으니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구한신이라는 정책이에요. 쉽게 말해 헌차 가져오면 새 차 살 때 보조금 줄게 하는 정책입니다.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라고 돈을 얹어주는 거예요.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자들은 이 보조금으로 좋은 차를 사지 않았어요. BYD에서 가장 싼 시거리라는 모델이나 600만 원대 초소형 차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려운 시기에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네 싶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뿌려서 겨우 버티는 겁니다. 팔아봐야 이익이 거의 안 남는 싸구려 차만 겨우 팔면서 숫자를 채우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위에 세워진 왕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품질과 안전이에요. 유령 판매와 빚더미만으로도 심각한데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BYD를 달리는 관짝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 중국인 정비사가 BYD 차량의 하부를 뜯어보며 카메라 앞에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가 손에 든 건 차체를 지탱하는 서스펜션 부품이에요. 서스펜션이란 도로의 충격을 흡수해서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도 차 안이 편안한 건 이 부품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품의 두께가 성인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정비사는 한숨을 쉬며 말해요. BYD가 그렇게 많이 판다면서요? 많이 팔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이거 조금만 두껍게 만들면 원가가 얼마나 더 들겠냐고 합니다. 결과는 도로 위에서 나타나요. 살짝 연석을 밟았을 뿐인데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찌그러져서 차체가 주저앉는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정상적인 차라면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져야 타이어가 이 정도로 손상돼요. BYD 차량은 살짝 스쳤을 뿐인데 양쪽 타이어가 바깥으로 퍼져버립니다. 녹 문제도 심각해요. 차를 산 지 1년 된 차주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년 만에 녹이 슬기 시작했다고 해요. 녹 제거 작업을 3번이나 했는데 틈새마다 녹이 계속 나옵니다. 철강 소재 자체가 품질이 낮다는 뜻이에요. 페인트 문제도 있습니다.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제보도 있어요. BY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오미도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SU7이라는 모델입니다. 샤오미 창업자 레이집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기로 유명해요.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 차림으로 발표회를 합니다. SU7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포르쉐 타이칸을 그대로 베꼈다고 평가했어요. 디자인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전기술까지 베끼지는 못했어요. 2025년 3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SU7 한 대가 공사 구간의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샤오미가 자랑하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충돌 2초 전에야 겨우 경고를 보냈어요. 차에 타고 있던 22살 여대생을 포함해 3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더 끔찍한 사고가 터졌어요. 청두에서 31살 남성이 몰던 SU7이 충돌 후 폭발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운전자를 구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SU7에는 전자식 도어 핸들이 달려 있었어요. 전자식 도어 핸들이란 일반 손잡이 대신 버튼을 누르거나 센서가 감지해야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멋있어요.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전원이 나가버리자 이 전자장치가 먹통이 됐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 방법이 없었어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비상장치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숨졌어요. 내부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바깥에서도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100%를 매겼습니다.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수입품에 붙는 통행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면 차값이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중국에서 5천만 원짜리 차를 가져오면 미국에서는 1억 원이 됩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팔지 말라는 선언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무역 전쟁이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막힌 물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럽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90% 넘게 늘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못 판 물량을 죄다 유럽으로 돌린 겁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거 공정한 경쟁 아니잖아 하면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보조금 조사란 상대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부당하게 돈을 대주는지 따지는 거예요. 덤핑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덤핑이란 정상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수출해서 상대국 기업들을 망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유럽도 조만간 미국처럼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신호입니다. 세계 1위와 2위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이제 내수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30개 기업이 치킨 게임을 벌이며 서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도 일본 차가 미국에서 거센 견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품질과 신뢰로 버텼습니다. 도요타의 카이젠 철학이 대표적이에요. 카이젠이란 작은 것부터 꾸준히 고쳐나가는 일본식 품질 관리 방식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자는 정신이에요. 이런 내실이 무역 장벽을 넘은 힘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는 어떨까요? 품질 논란과 안전사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장벽을 넘을 내실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몇이나 될까요? 한 컨설팅 회사는 2030년까지 130개 중 15곳 정도만 살아남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이미 탈락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WM 모터스가 파산했어요. 유럽에 먼저 진출했던 아이웨이즈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멸종이 시작된 거예요. 대멸종 속에서 1위 BYD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가격을 더 내리고 있어요. 2025년 들어 35% 할인을 단행했습니다. 1억 원짜리 차를 6,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새 차 가격이 중고차보다 싸졌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76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못 주면 부품 공급이 끊깁니다. 부품이 없으면 공장이 멈춰요. 공장이 멈추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그 대가는 실적으로 나타났어요.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3%나 급감했습니다. 순이익이란 물건을 팔고 모든 비용을 뺀 뒤 남는 순수한 이익이에요. 이게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줄어든 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에요. 판매량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의 비명도 터져나와요. 새 차가 중고차보다 싸지면 중고차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3천만 원에 사들인 중고차가 있는데 새 차가 2,500만 원이면 누가 중고차를 삽니까? 한 중고차 딜러는 BYD 차량을 8개월째 팔지 못하고 있다며 이 브랜드는 다시는 안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청업체들의 고통은 더 심각합니다. BYD의 부품을 납품하고 1년을 기다려야 돈을 받아요. 그 1년 동안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원재료는 어떻게 삽니까? 하청업체들도 빚을 내서 버텨야 합니다. BYD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에 연결된 수천 개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질 수 있는 구조예요. 살아남으려면 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350만 대를 어떻게든 팔아야 해요. 내수에서 안 팔리고 미국과 유럽이 막혔으니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를 향해 덤핑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BYD가 한국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국은 구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살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 장벽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높지 않아요. 한국 언론들은 BYD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고 보도합니다.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자동차 유튜버들도 앞다퉈 BYD를 리뷰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사양이면 괜찮지 않냐는 평가도 나와요. 하지만 그 파격적인 가격의 이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 가격에는 안전을 담보로 한 원가 절감이 들어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서스펜션 부품, 반년 만에 녹 쓰는 차체, 한 달 만에 벗겨지는 페인트, 76조 원의 빚을 갚기 위한 재고떨이가 들어있습니다. 자국민조차 달리는 관짝이라 부르며 절대 사질라고 외치는 품질이 들어있어요. 한국에서 BYD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S가 제대로 될까요? 중국 본토에서조차 대리점들이 야반도주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대리점이라고 다를까요? 보증기간에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수리를 받으러 갔는데 대리점이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새 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중고차 가치는 더 빨리 추락합니다. 오늘 4천만 원에 산 차가 1년 뒤에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팔 때 반값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달라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청두에서 문이 안 열려 불에 탄 운전자가 그 증거입니다. 22살 여대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그 증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몇백만 원 아끼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정부 보조금에 취해 빚으로 공장을 짓고 유령 판매로 실적을 부풀리고 치킨 게임으로 서로를 죽이는 동안 가장 기본인 품질과 안전이라는 뿌리가 썩어버렸습니다. BYD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 1위 뒤에는 76조 원의 빚과 350만 대의 재고, 야반도주하는 대리점, 그리고 자국민조차 외면하는 품질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교훈이에요.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싼 게 아니라 안전을 깎고 품질을 줄여서 싼 거라면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BYD의 저가 공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중국 기업들의 몰락이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중국인들조차 등을 돌린 차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